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의 마무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락 출발한 국내 지수, 그래도 상승폭을 많이 줄여가려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또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업종 내에서 순환 매도 또 빠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이라던가 기계, 원전 쪽으로 수급 흘러가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또 반등 흐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이나 은행주 같은 금융주들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특히 금융주의 경우에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부터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은행주를 대거 담았다라는 소식에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가 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은행주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웨이커 주제는요, 은행주입니다. 변동성 속에서 방어력을 입증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업종별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은행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2분기 이익 피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세한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들의 실적은요, 사실 신기록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특히나 좋았는데요. 국내 9개 은행의 합산 2분기 당기순이익이 7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기록을 달성한 것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8.7% 증가세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분기 기록을 달성한 것은 4대 시중은행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4대 은행들의 2분기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요. 이렇게 모두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KB금융의 경우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 1조 9천억 원대 기록했고요. 신한금융도 1조 8천억 원대, 하나금융도 1조 2천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주요 은행의 주가 추이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은행들은 아직 밋밋한 수준인데요. 주요 은행들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요. 미국에서 JP모건 체이스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시티그룹, 웰스파고의 주가를 보시면요.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4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상반기부터 상반기에 나타난 정고점을 상회하기 시작한 건데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체크해 보시죠.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집중이 되는 분위기가 8월 들어서 좀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금융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로 420억 원의 순매도세가 발생을 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00억 원대, 신한지주와 KB금융도 300억 원대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하면서 총 1,503억 원대의 순매도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좀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 수수료 그리고 투자 상품의 이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4대 대형 금융지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번에 이제 3분기 수수료 관련 이익이 1분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를 가정해 봤을 때 약 5,400억 규모의 이익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이러한 점들이 투심을 급격하게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감, 또한 국고채 입찰 관련 조사 우려 등으로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제는 좀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6월 말 대비로 160원가량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지난 사흘 동안도 환율이 계속해서 1,3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지난 이제 한 11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자산이나 부채평가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서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에서 3분기 중에 4천억 원 이상의 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수료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익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8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또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은행주로 꼽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그런 가능성, 주가의 또 부양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27일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고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금통위 10월에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증권가의 시나리오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의 열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은 요인이지만요. 이에 따라서 은행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ETF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했죠. 조금 과열됐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6월에 11.3조 원대에서 7월에 1.9조 원대로 무려 83.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금리 상승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대이동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은행주 분위기의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증권가에서는요, ROE가 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분석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은행 업종에 대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 지수 그리고 코스피 추이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래프를 보시면요. 코스피를 대비해서도 은행주가 이렇게 크게 선방하면서 확실히 방어주의 역할을 보여준 것도 증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은행주를 두고 안정은 기본값이고 이제는 구조적인 재평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10%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은행주들의 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10%를 충분히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이러한 데는 또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금리 이야기인데요. 금리 그리고 대출 성장, 충당금 등으로 대변되는 은행업의 사이클이 또 이미 개선되기 시작됐다라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증권사 중심으로 비은행 부문의 구조적인 이익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고요. 또 금융의 디지털화로 판매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매출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의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 은행주 전반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에서는 어떤 종목들 탑픽으로 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특히나 주주 환원율의 높은 기업을 위주로 더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26년에 예상되는 주주 환원율 KB금융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 역시나 50% 이상의 주주 환원율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B금융이 은행주의 시세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비은행 부문, 특히나 증권 부문의 중심으로 ROE가 개선되고 또 차별화된 주주 환원의 시연이 기대된다라고 코멘트 남겼습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ROE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주주 환원율도 50% 넘기고 있다라는 점에 또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소형의 금융그룹이나 인터넷 은행을 두고는요, 실적 개선과 상응하는 주주 환원 증가를 통한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안정적이다라고만 여겨졌던 은행주를 두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석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A컷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 보시죠. 시황센터의 박세람 아나운서 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에 경계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후장 들어서는 힘을 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숫자보다는 연이어 열리는 컨퍼런스 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의 내용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2% 내림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저점을 낮추면서 4%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점점 만회하더니 코스피도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6,674.1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0.34% 소폭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설과 원전 화장품주 단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소폭 내림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78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닥도 오름세로 방향을 틀어냈습니다. 현재 818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0.67%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로봇주들도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안에서는 차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조 단위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3조 원 넘게 물량들을 팔아치웠는데 현재도 3조 1,000억 원 가까이 시장에서 던져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폭 확대되면서 6,80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개인도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코스닥을 견인을 해줬다면 오늘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54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191억 원, 개인도 234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첫 번째는 원전주입니다. 시장이 다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해외에서 원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원전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이 해외에서 원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도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규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5거래일 조정 뒤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9.4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오늘 KB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 유지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원전 건설 역량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우건설과 한전기술도 20.71%, 11.42%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화장품주들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서 화장품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K-뷰티의 수출 성장세가 강하다라는 점이 오늘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으로 중화권을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에서 선케어 제품과 기초 제품의 인기도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만 의존하는 이제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다 잘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주들의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APR이 7.2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까지 성장하고 있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17.8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닉도 8.23%, 한국콜마도 5.02%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보시죠. 자,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서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왜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이제 상승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부터 봐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 반도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24만 5천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주주환원이 뭐 실망스럽다, 뭐가 아쉽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실망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들, 물론 좀 부담스러운 뉴스도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이제는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그록3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맡겼잖아요.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격,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LPU 전량을 삼성 4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근차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또 얘기했죠. 4나노 공정 가격을 15%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 더 개선세가 훨씬 더 빨라지면서 파운드리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하나의 또 날개축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이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의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안이 무산됐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에서 투표를 했는데 찬반 투표를 했는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25표 차 차이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50.1%의 결과로 결국에 부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사측에서는 초과 이익 분배금 PS의 40%는 현금으로 주고 40%는 SK하이닉스 주식으로 주고 나머지 10%는 주식으로 내년에 주고 또 10%는 내후년에 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노조 측에서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40% 주식으로 주는 게 너무 많다. 현금으로 달라라는 게 결국엔 노조의 의견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협상을 하게 되겠죠. 자사주 지급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될지 이것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보너스를 받게 되는 성과급을 받게 되는 직원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들을 저희가 또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오늘의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라루빈 본격적으로 출시한다. 여기저기서 이제 시험해보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첫 테스트를 한 걸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딥시크 버전 4 프로로 에이전트 코딩 작업을 해봤는데 이것에 대한 실측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 전 버전에 대비해서 베라루빈을 사용을 하니까 메가와트당 처리량이 30%가 폭증했고요. 그리고 토큰 비용은 35배나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효율이 엄청나다라는 걸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이런 수치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가 한 7, 8거래일 계속 하락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에 치중한다라고 해서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다 삼성전자는 어제는 180만 주, 오늘은 200만 주 직접 매수를 걸어놨고요. SK하이닉스도 지난 8월 20일부터 65만 주를 계속 매일매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흐름 볼까요? 자, 삼성전자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25만 5,250원까지 올라왔고요.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지. SK하이닉스도 1%대까지 낙폭 줄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소부장들은 오늘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폭이 더 커졌고요. 심텍도 8%, HPSP가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 또 좋은 업종 중에 하나, 섹터 중에 하나는 바로 원전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사업 프로젝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미국 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나라 측에서 좀 가져가라, 인수해라 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한 10개 원전을, 대형 원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아주 중요한 회사인데 설계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잘하는데 실제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럼 누구와 같이 파트너로 손을 잡고 하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여기를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가져가라는 것은 자본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시공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유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현황을 지금 살펴보면요. 브룩필드라는 이 에너지 쪽의 투자 운용사죠. 아시죠?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가 49%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2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20%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뭔가 지분을 좀 가져가라, 인수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코리아, US, 팀 코러스를 구성을 하면서 원전의 사업, 미국 내 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의 원전을 사업을 함께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가장 관심이 가고 있고요.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웨스팅하우스와는 껄끄러웠던 게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항상 트러블이 있었는데 물론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보도에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더니 사실과 다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묵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뭔가 조건이 달라지는 건가라고 해석들을 일단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원전주들이 갭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상승 탄력이 더 높아져서 10%대 상승세,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건설사들, 원전 그리고 종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다 엮이는 건설주들도 오늘 좋고요. 한전기술이 오늘은 대장이네요. 20% 넘게 상승세, BHI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면요.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어제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일단은 어제 뉴스 많이 보셨죠. 비만 신약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이 액수 자체가 2,850억 원, 선수금만 2,850억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최대라고 하고요. 총 계약 규모는 3조가 넘어갈 겁니다. 자, 로슈그룹이 그리고 기술 수출 이전이나 같이 콜라보와 협력하는 것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업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게 좋은 평가들을 내려주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더나 mRNA 암 백신 지난주에 이야기 나왔죠. 이런 관련된 암 백신 국내 mRNA 밸류 체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지난주와 이번 주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일순간에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까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데요. 한미약품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사실 장중에는 거의 10%까지 하락세가 깊게 나왔는데 아래꼬리 달리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 비만 치료제 디멘디 파마텍이나 일동제약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상황이고 알테오 제약과 mRNA 관련된 백신 ST팜도 함께 주가는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종목 파인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지금 시장이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상승 전환이 하나씩 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풍산 보겠습니다. 풍산은 뭐 최근에 구리 가격도 올라온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풍산 방산주로도 엮여 있는데 방산은 좀 부담인 것 같고. 자, 풍산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살살살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계속 또 강하게 올라올지 오늘은 또 거래가 제법 되면서 시장의 저항권을 막 돌파가 시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그리고 기관도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주식 시장만 안 가고 특히 원자재 강하고요. 코인 시장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상황 쪽에서 원자재가 강하다는 얘기는 금이나 은 또 이제 구리 이런 쪽들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이죠. 선물보다 현물 가격이 먼저 신고가를 돌파해서 안착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도 풍산의 입장 쪽에서는 가장 또 좋은 업황의 기회를 맞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동 사업이라고 그러죠. 구리나 동합급 아변 관련된 쪽의 사업과 함께 탄약과 관련된 방산 사업 이 두 축이 가장 큰 실적의 주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또 비철금속에 대해 관련된 기술력도 상당 부분 어떤 녹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높은 부분들이 하나 비철금속의 대표 주자 쪽으로도 많이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과 거의 같이 궤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일단 무엇보다 구리 가격이 강세로 가게 되는 과정들이 수요가 강했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망이 현대화되기 시작하고 관련된 이제 비축 에너지 관련된 전환들,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전환시켰다가 전력으로 바꾸고 이걸 가지고 다시 이동을 한다. 중요한 핵심적인 전도 물질이 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쪽들인데, 근데 오히려 공급 쪽의 측면들을 보게 되면 2분기에 중국이 대형 재련소가 개보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감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리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슈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가격은 자극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구리 가격이 강세로 가게 되면 이를 또 가공하는 입장 쪽에서 높은 가격을 그대로 가격을 전이해서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가장 또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방산이 부진했던 거는 수락 시험이라든가 또 중동 물류 관련된 쪽에서 일회성 요인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연간 방산 매출의 가이던스를 1조 3,700억까지 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반기에 덜 나갔고 하반기에는 더 집중되는 게 아니냐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상반기 대비 약 한 2배 가까이 방산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가 이제 오히려 호기가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저평가 매력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5% 증가해서 급증한 모습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덜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아마 PBR이 0.8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한 배가 안 되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를 또 회복하는 구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방산 부문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2024년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쪽에서 분할한 다음에 뭐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출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재추진을 하겠느냐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쪽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체크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호재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못 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중요한 저항권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봉상의 그런 모습들, 주봉상에서 저항인 모습들인데 이를 그대로 9만 원대 안착해서 탄력 받아갈 것인가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 쪽에서는 혹시나 9만 원대 이상에서 자리가 들어온다라고 되면 비중을 줄여서 다시 한번 눌림 목대에 들어가는 전략적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을 살펴봤습니다.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은 호재인데 방산 쪽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풍산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선택 두 번째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빙그레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 안에서 빙그레. 자, 왜 주목해 봐야 될까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메로나 그리고 또 빠유, 바나나 우유를 잘 마시다 네. 봅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4일 동안 그리고 기관은 9일 동안 순 매수세를 보여서 지금 최근에 주가 패턴 보게 되면 단단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패턴들이죠. 이런 근거는 수급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왜 수급이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2분기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강세와 함께 원재료도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넘기는 과정들 또 계절적 성수인데 이번 여름이 무척 더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높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무엇보다 이 회사의 강점은 혜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회사가 벌써 합병 결의를 한 지는 인수하고 합병은 5년 동안 거의 이제 따로 사업부가 이어지다가 이제 완전히 통합된 게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흡수합병 완료된 다음에 하반기에 때부터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혜태 아이스크림 하게 되면 뭐 다 아는 이제 브라보콘 이게 가장 주축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확장되는 과정들을 또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비용이 효율화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게다가 또 원재료 공동구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판관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판관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20%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면서 실적을 배가시키기가 딱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판관 비율이 한 16.9%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음식료 입장 쪽에서 비용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보통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마진을 따질 때 그렇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보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 회사는 작년 동기가 6.6%에서 지금 15.8%까지 거의 분기 최대 수치로 마감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과 함께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해외 혜태 아이스크림이죠. 이쪽에서 해외 유통망을 확보해서 수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쪽에서 일단 해외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이상 증가를 한 모습들인데 그중에서 중국이 36% 성장했고요. 미국이 15% 성장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은 그래도 같은 어떤 아시아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메로나 붕어 사방코 이런 쪽들이 잘 나간다. 그러면은 입맛이 서양인들도 저희 따라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하반기까지 오히려 매출액도 한 7%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70% 이상 증가해서 거의 800억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빈과 관련된 영업 환경 우호적인 것과 함께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 20%대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수가 일단 더위가 일찍 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빈과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는 일단은 보였지만은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내수 관련된 쪽들은 해외 관광객이 들어와서 어떤 국내에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원유 가격 같은 원가가 부담이 되는 모습들까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원재료가 올라갔을 때 이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겠느냐 쪽에서 그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다. 선행 PR로 봤을 때 이번 실적까지 나와서 이어지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 6.4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도 1배 정도 수준. 배당 수익률이 3.7%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어떤 저평가와 배당 수익률까지 생각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일 주가는 계속 단기 이평선을 타고 따라오르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작년 고점까지 가는 모습들,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그러면은 약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안착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는 추가적으로 3분기나 아니면 구조적인 소비 성장과 함께 나오는 변화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안쪽에서 그를 좀 더 확인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빙그레 실적 기반에서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어 주고 있고 또 올 뜨거웠던 아주 더웠던 이 여름에 또 실적이 더 배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빙그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시장에서 또 포착한 포착주를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을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약간씩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동국제약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화장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요? 네, 그런 쪽에서 피부가 좋은 앵커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마데카 크림이 엄청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인사돌이죠. 그리고 또 마데카솔, 오라메디, 다 아시는 일반 의약품 외에 또 조영제라든가 항암제 쪽의 전문 의약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요즘 명동호에 가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올리브영보다 더 핫한 쪽이 약국입니다. 약국이 거의 거의 많이 늘어나면서 또 K-뷰티의 하나의 전도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메티컬이라는 쪽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화장품 수출액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억대에서 올해 10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브랜드인 센텔레안 24 이게 해외 매출이 2분기에만 56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마데카 재생 관련된 쪽의 흐름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뷰티 쪽으로 잘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 중심의 수출에서 이제 해외 쪽의 변화, 특히 오프라인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주요 뷰티 채널이나 일본의 드럭스토어, 특히 돈키호테까지도 들어가면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중동의 쿠웨이트까지도 들어가면서 신규 지역을 확대했다는 쪽들이 눈길이 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건강기능성 식품 쪽이 상반기가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핏이란 브랜드죠. 이걸 가지고 누적 매출이 470억이 넘어갔다라는 쪽에서 요즘 베러라고 하는 올리브영에서 새롭게 또 출시한 어떤 브랜드가 이쪽에서도 또 다른 건기식들을 확장 기조로 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홈케어 뷰티 쪽 디바이스죠. APR을 또 모방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과 함께 메디컬 더미 전략을 추진하면서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어떤 자문단을 통해서 고기능성 스킨케어 쪽으로 나간다.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DDS라고 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떤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파이프라인도 눈여겨볼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실적도 잘 나왔는데 10년 동안 연평균 약 한 14%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연매출 1조 원대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올해 그래서 연결 매출 1조 3천억대 1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50억대 20% 증가한다. 안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선행 PR로 봤을 때 9배 정도밖에 수치가 안 되는 모습들이고 PBR은 1.3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뷰티 관련된 쪽들이 또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특이한 모습들까지 연결시킨다. 조금 더 탄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동국제약을 눈여겨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크게 오른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난 고점대 부근을 시도한다는 쪽에서 일단 1차로 목표가 22,500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팔고 있는 약품뿐만 아니라 건기식,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뷰티 제품 또 디바이스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동국제약. 이것이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그런데 주가는
출발하지 않았다. 화장품 쪽으로도 모멘텀을 못 받았고 제약 쪽으로도 모멘텀을 못 받은 상황이니까요. 동국제약 한번 잘 살펴보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파인더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 노사가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금 400%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합의안에는 성과금 400%에 1,270만 원, 자사주 15주 등이 담겼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효과까지 합치면 총 4,084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도 법 개정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 피크제는 확대하지 않고 2028년까지 생산직 500명도 신규 채용한다. 합의까지 대가는 컸다. 올해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120시간 멈추면서 55,200대 생산 차질, 매출 손실은 2조 3,5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완성차 생산이 멈추면서 부품 납품 감소와 재고 고정비 부담이 커져 중소협력사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회사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제기했던 약 2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2조 원이 넘는 파업 손실 끝에 현대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자, 이제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막판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플러스 양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뭐 현물 많이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매수가 아마 막판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물, 선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도 조금씩 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어떤 섹터가 또 힘을 내고 있는지 어떤 섹터는 약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대 섹터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 오늘 또 아쉬운 섹터는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섹터는 오늘 역시 원자력, 원전입니다. 원전이 모처럼 만에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모멘텀도 있었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반면에 MLCC 섹터는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몇 개 있는데 삼성전기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삼성전기가 좀 쉬고 있죠. 이런 흐름도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섹터 원전 쪽 볼까요? 위원님, 원전이 오랜만에 미국 쪽에 모멘텀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원전 섹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네, 오늘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모 경제지에서 이 원자력 관련돼서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제 산업통상부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일단은 뭐 반박을 좀 했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한국경제TV 보도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좀 반박을 좀 하는 죄송합니다. 보도 내용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한경에서 나온 뭐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반박을 하는지 그냥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는지 다 보고 왔는데 그냥 보도 내용을 딱 정리를 해놓고 사실과 다름으로 보도에 뭐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만 써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주식시장의 정보력은 사실 얻은 것보다 좀 빠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정부에서는 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어떤 얻을 수 있는 수혜 같은 것은 뭐 굉장히 좀 크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주가도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 쪽에 원전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죠. 영국이 한 4기, 그다음에 네덜란드, 폴란드가 각각 2기씩,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 신규 원전 이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항상 발목을 잡힌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 또 미국이랑 사우디랑 이제 원자력 협정도 타결이 돼서 사우디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현실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오피셜로 뭐 맞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잠잠했던 원전주들 뭐 계속 이 AI 에너지 인프라 쪽에 엮여 있다가 이제는 모멘텀을 좀 못 받으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 주가가 보여줬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좋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좋은 모멘텀 뉴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주들은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sek터, 조금 아쉬운 섹터는 MLCC 쪽입니다. 최근에 뭐 여기 써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기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근데 오늘은 또 사막 콘덴서는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약간씩 엇갈리는데, MLCC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MLCC 관련주를 싹 정리를 하면 10종목이 넘거든요. 이제 집 관련주들이 한 11종목 정도 나오는데, 오후 들어서 반등되면서 반등 주면서 일단 플러스로 전환된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오전만 하더라도 그 11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MLCC 관련주를 이제 어떤 모멘텀을 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반도체, 뭐 기판, 뭐 MLCC 싹 묶어서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뭐 보느냐, 아니면은 각자의 어떤 독립적인 섹터를 보느냐, 뭐 그 시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MLCC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어떤 독립된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사실 많이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분석을 할 때 불과 한 3달 정도만 하더라도 뭐 단점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장점만 있지, 시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좀 부정적으로 어떤 보도나 분석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뭔가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MLCC가 과거의 반도체처럼 뭐 어떤 기사나 분석 같은 걸 찾아보면 뭐 부정적인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증설도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쇼티지도 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MLCC 쪽에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정가가 됐지만 조정도 상당히 세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하면 MLCC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 기준으로 하락하는 섹터들 중에 이것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섹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일단 뭐 쉽게 얘기해서 묻어서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묻어서 빠진다라고 하면 그건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MLCC 관련주들 반도체주가 살아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일단은 뭐 반도체주와 주가 흐름이 동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반도체와 엮으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MLCC 섹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좀 볼까요? 원전주가 어쨌든 많이 쉬었다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들을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마 뭐 시장에서 뭐 한전 기술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한전 기술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 사고 싶은 종목 3개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제 하면은 뭐 현대건설,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BHI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현대건설, 그다음에 한전기술, BHI 세 종목 싹 묶어서 작년 1월 1일 날, 1월 2일 날 이제 한 주씩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고점까지의 수익률은 거의 정확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산도 좋고 두해도 좋고 뭐 한전기술 좋은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 BHI가 가장 월등하거든요. 그 점은 이제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HI 실적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가는 11만 원대에서부터 3만 원대까지 빠졌다라는 건 좀 약간 놀랍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죠. 27년도에 영업이익, 아니 25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750억이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80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온기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채웠고 올해 온기 기준으로 시장 스트릿 컨센으로는 한 1,300억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 1,700억.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BHI의 시가총액을 대비를 했을 때 뭐 이거는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사실 메리트가 있는 가격까지 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HI 뭐 하는 기업인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도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주 원자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거 빼고 다 합니다. BHI는 실질적으로는 뭐 터빈이나 발전기, 복수기, 뭐 가열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BHI가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현대건설이 이 원자로를 만들어서 열을 발생을 시키면 그걸 갖고 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모든 부수적인 우리가 보통 뭐 BOP라고 얘기를 하죠.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해서 그걸 하는 게 바로 BHI죠. 실적도 너무 좋고 일단은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주 파이프라인이 넓혀진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차트 잠깐 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점이 11만 원을 넘었던 고점이 7월 달 기준으로 3만 원대까지 빠졌다. 자, 이게 사실 이거 정상적인 어떤 기업들은 사실 이런 흐름은 안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최근에 이런 흐름 보여주는 기업들이 너무 많죠. 바이오에서는 지금 뭐 4분의 1토막이 너무 흔한 상황이고 하고. 근데 뭐 과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지금이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오늘 거래량 증가, 그 다음에 어떤 좀 약간 현저한 러프한 조정을 거쳐서 오늘 나름대로 한 13%의 상승률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외국인 수급은 이제 바닥권이고 기관 수급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어떤 수급상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I 원전주에서 한번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 어떤 섹터 올라가고 떨어질까요? 자, 오늘 장이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로봇주들이 하나씩 빨간불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고 반면에 바이오 섹터는 어제 뭐 지난주에 좋은 이슈들이 빵빵 터지면서 주가가 잘 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꽤나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로봇 섹터부터 볼게요. 위원님, 로봇주들이 지금 활관불로 살짝 전환이 됩니다. 뭐 내일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로봇주들은 뭐 기회만 되면은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많은데 로봇주들 어떻게 전략 짤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관련돼서 로보틱스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일단 현대차 관련주들이 먼저 좀 중심을 잡아주고 네. 이제 2선, 3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좀 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오늘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주들 중에 좀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 2선, 3선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느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로봇주들을 어떤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수치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로봇주는 우리나라에서 건드릴 종목분들이
사실은 지금 많지가 않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적자고 흑자가 나오더라도 어떤 멀티플을 너무 과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중국의 이제 유니트리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실질적으로 뭐 액추에이터 위주의 종목군들의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끼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봇주들 어떤 방송에서 어떤 뭐 추천을 제가 뭐 관심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거나 이럴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 수치이긴 한데 일단은 로봇주들은 뭐 성장주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치적인 측면이 어떤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로봇주를 봤을 때 위쪽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조금 반등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쪽 방에 열어놓고 봐도 무난한 종목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의 흐름 내일까지 한번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하락 섹터인데 바이오주들은 지난주에 이 모더나 쪽에서의 암백신, 이번 주에는 한미약품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이 오늘은 이제 반납을 좀 하는 모습인데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바이오주들, 이제 제약주들까지 장 초반에 너무 안 좋았는데 밑꼬리들을 많이 좀 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왜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을 떨어질 때 저도 이제 저희 코너에서 상승 섹터를 골릴 때 이거 왜 올라가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떨어지는 섹터가 이제 하락 섹터를 골랐을 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이거 왜 떨어지는지 이 부분은 체크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를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섹터를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하지만 여기서 왜 떨어졌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바이오주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오전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뭐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해서 좀 낮긴 했었습니다만은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영향을 좀 받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뭐 한미 약품이나 이런 종목군들 몇 개 빼고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바이오의 투심을 좀 악화를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많이 최근에 단기간에 좀 올라온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봐야 될 텐데 뭐 한미약품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어제 뭐 그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오늘 바로 하락으로 전환하니까 이게 끝발이 하루밖에 안 가냐. 하루도 아니죠. 뭐 반나절밖에 안 가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미약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건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나는 한미약품이 이번에 이 비만 치료제의 임상 2상, 3상까지 통과돼서 어떤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는 갖고 가겠다. 두 가지 개념으로 지금 시장에서 한미약품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던 중장기적으로 보시던 저는 지금 구간의 하락은 굉장히 좀 반가운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정을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조정은 그냥 내가 한미약품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줬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테고 기존의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달리 뭐 근손실이 없는 뭐 어떤 비만 약이다 이런 부분들은 차별성을 뭐 나타내 주는 거긴 합니다만은 시간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한미약품이 과거 2010년도 한 중반인가요? 한 텐베거 났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후에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이 잘못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기술 수출을 굉장히 크게 해놓고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을 사간 쪽에서 이제 드랍을 해버린다든가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3조 5천억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앞으로 이제 한미약품의 어떤 뭐 시장에서 보는 뷰나 주가 흐름도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긴 시간과의 싸움은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2상, 3상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상품화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 주가 흐름은 뭐 3상이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고점이 나오는 것은 2상 통과해서 3상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증권가에서 그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번 그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하느냐 일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증권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기존의 한미약품 빼고 이번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한 1조 3천억 정도는 추가로 좀 부여를 한다. 한미약품 전체 시가총액을 따졌을 땐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내년 상반기 때 임상 2상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한 36주 차 이 약을 맞았을 때 뭐 몸에 어떤 변화가 있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내년 상반기 때 결과가 나오죠.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단점은 북경 한미의 실적 악화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한미 사이언스가 오늘 사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미 약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밑골이 굉장히 이쁘게 달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올라도 위에서 밀려서 끝나는 것보다 떨어져도 밑에서 이제 만회를 해주면서 끝나는 게 사실 내일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한미약품의 어떤 흐름처럼 후자가 되겠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흐름입니다. 오늘 좀 약간 미적지근한 어떤 그런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늘 거래량 너무 화끈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을 끝내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면 좀 약간 옆으로 기는 듯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어떤 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으로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내일 조정이 또 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그동안에 한미약품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나 재료의 파괴력을 봤을 때 상한가 한 방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뭐 사실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수급 좀 약간 반대긴 합니다만은 뭐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뭐 한미약품은 시장에서 당분간은 어떤 시장의 포커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오히려 오늘의 조정은 매수 기회를 또 살짝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의 앞으로의 기대, 응원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함께 봤는데요.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또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솔브레인 편.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라도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IT 기기와 스마트폰 생산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중심에는 심장을 돌리는 핵심 혈액이 존재하는데요. 1조 분의 1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초 고순도 화학 소재의 제왕 솔브레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재 주권의 상징인 이 회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1986년 31살의 젊은 청년 정지환은 작은 무역회사로 첫 발을 뗍니다. 일본산 반도체 수입 재료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무역 상사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떼어다 파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술로 만든 화학 소재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리겠다. 그의 무모해 보이던 집념은 1990년대 공주 공장 준공으로 실체화됩니다. 모두가 기술 격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반도체 화학 소재의 국산화. 피나는 노력 끝에 시가겟과 CMP 슬러리를 연이어 자체 개발하며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흔든 거대한 비극이 터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산을 포함한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한 것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불산이 끊기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순도 불산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전 세계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죠. 벼랑 끝에선 국가적 위기의 순간 솔브레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주 공장의 불산 생산 설비 신증서를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적기 지원과 연구원들의 밤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1조 분의 1이라는 극도의 불순물조차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 기술력과의 싸움, 그리고 수출 규제 불과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순물 함량 1조 분의 1, 최고 수준의 12N 초고순도 불산액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의 무기화 시도를 단 한 번의 기술 혁신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재 업계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 속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 규제의 역풍을 맞은 일본 기업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을 지켜낸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가계, CNP 슬러리, 2차 전지 전해액까지 영역 확장에 성공한 기술의 집념. 30년 전 작은 무역 상사로 시작했던 청년의 꿈은 연 매출 1조 원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토를 지켜낸 독보적 기술력.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술 독립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발걸음.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백조 원이 넘는 역대급 주주 환원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9% 가까이 무너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의결하고 우선 3분기에 30조 원 규모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주주 환원책 발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24일 주가는 8.70% 급락한 25만 7천 원에 마감했다. 시장이 실망한 건 규모보다 환원 방식이었다. 30조 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중 어떻게 나눌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변수는 금산법 10% 룰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이미 10% 수준이어서 보통주를 대규모 소각하면 지분율이 규제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증권가에선 자사주 소각 여력을 10조에서 20조 원 수준으로 보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역대 최대 환원액보다 시장이 원하는 건 얼마나 소각하느냐였다. 삼성전자의 다음 주가 변수는 100조 원의 크기가 아닌 그 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주느냐가 될 전망이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을 둘러싸고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던 삼성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사업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삼성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져 왔던 파운드리인데 이제는 좀 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들립니다. 네. 흑자 전환 기대감 확대되고 있는 건데 흑자 전환이 된다면 예상 시기를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원래 한 지난달 예측으로는 올해 말쯤에도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전망을 보면 올해는 조금 힘들고 아마 내년 정도 가능할 것이다. 내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아마 내년 안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의 포인트가 대부분 HBM이나 메모리에 맞춰져 있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최근 100% 육박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의 반도체 투자 규모 확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붐에 의한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렇게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건 그 TSMC의 물량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사실 TSMC 물량이 좀 남아 있었다면 기회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AI 데이터 붐이 너무 심하면서 TSMC의 제품을 맡겼을 때 기다리는 시기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대안으로 찾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이 좀 기회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진짜 잘 나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15% 정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나노 공정의 공급 단가가 인상됐는데
됐는데 이제 5나노부터 8나노까지 10에서 15% 사양되고 특히 중국 업체들이 이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중국에도 파운드리는 있어요. SMIC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노광 장비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수율에 있어서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SMC에는 맡기기가 힘드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중국 고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런 선단 공정의 매출이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10%대에서 올해 30% 이상까지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동률과 수율이 이제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와 TSMC의 격차가 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것도 예를 들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봐야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 파운드리는 5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맡기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물량만으로는 경험을 쌓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제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왔다면 그동안 부족했었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파운드리 점유율이 7%밖에는 안 되지만 향후에는 TSMC와의 격차를 조금 줄이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감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경험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점유율까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그렇다면 현재 수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추가적으로 수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인까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동률이 100%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규 수주를 맡기려는 업체는 이제 기다려야 아마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단 빅테크들의 그 엔비디아 탈피 전략이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그냥 구매해서 AI 서버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GPU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 소식도 좀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한 65%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품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기다림을 좀 유발하고 비용도 증가시키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자신의 AI 칩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파운드리를 써야 되는데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테슬라의 AI5 칩을 대규모로 수주한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자율주행 칩이고 22조 원 규모, 큰 규모로 이제 수주를 했고요. 요거는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차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그로게 LPU 칩, AI 추론칩 시장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기에 좋죠.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LPU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오클라우드 업체 중에 한 곳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네. 코어이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U 칩 같은 경우에는 SRAM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데 이 SRAM은 파운드리 공정으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D램 대비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이제 SRAM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비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만들 수 있는데 SRAM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넓은 웨이퍼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요즘에 그 D램 가격이 너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D램과 이 SRAM의 가격이 원래는 한 20-30배 차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5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속도가 빠른 장점을 바탕으로 SRA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요거는 파운드리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또 엔트로픽의 2나노 공정, AI 반도체 칩 생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공정과 이제 고난도 패키징까지 더해서 시제품 개발 이후에 수주가 가시화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엔트로픽 관련된 소식들 한번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글의 10세대 TPU 핵심 부품 생산 논의도 있습니다. 이미 구글에는 그 TPU I/O 다이를 수주를 했어요. 요거는 입출력 단자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엄청 높은 공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제대로 믿고 쓸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I/O 칩을 제대로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 앞으로 구글이 TPU 관련된 중요한 공정들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겁니다. 그래서 구글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소식들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빅테크에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또 귀 기울여 보시면은 충분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서 또 ASIC,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또 계속해서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ASIC 반도체 관련해서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회피 시도 중에 하나가 ASIC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SIC 칩을 가진 업체들은 좀 있죠. AMD 같은 경우에도 MI450이라는 건 자체 가속기 갖고 있고요. 인텔도 가우디라는 칩이 있고 아마존도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라는 칩이 있고 구글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텐서 프로세서 유닛, T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은 지금 AI 가속기를 만들었지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만들지 못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리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 TSMC는 지금 애플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벅차요. 네. 그래서 남은 룸이 없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 서버 운용비라든지 AI 추론 단가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도 ASI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GPU는 어디나 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어디나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그러니까 각각의 하이퍼스케일러마다 영위하는 사업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디에나 쓸 수 있다는 것은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GPU는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범용 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게 맞는 전용 칩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이 ASIC 칩에 대한 수요 증가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는 칩의 성능 향상 그리고 패키징, 인프라 이런 연결들이 중요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GPU는 범용 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사의 하이퍼스케일러 안에 딱 맞게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율을 위해서라도 ASIC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회사들마다 전용 칩을 만들려는 그런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일감, 파운드리 쪽의 일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HBM4의 경우에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든 로직 베이스 다이가 또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있는데 HBM 시장에서 판도를 좀 어떻게 변화로 읽어가는 게 또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삼성전자의 기대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HBM3까지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완승을 거둔 게 맞습니다. 네. HBM4부터는 뒤집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로직 다이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에는 로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D램 공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로 만들어야 돼서 하이닉스는 TSMC에 맡겨서 생산을 하고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술력은 TSMC가 앞서는 건 맞으나 삼성은 자체적인 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HBM 시장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0, 그리고 삼성이 한 30, 그리고 마이크론 20, 그러니까 5대 3대 2 구조가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HBM4부터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그 HBM4에 선제적으로 일시 공정을 도입을 해서 HBM 효율 개선을 일찌감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아직 1B 공정을 쓰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시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일시 공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공정이에요. 근데 선단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수율 부분에서는 빨리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안정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수율이 더 잘 나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언제나 1B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HBM4부터는 일시로 아마 넘어올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선제적으로 일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일시 공정에서의 수율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앞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이닉스가 빠르게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ZHBM으로 구조 변화되면서 공정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제 코어스, TSMC에서 하는 패키징인데 GPU 바로 옆에 HBM을 붙이고 그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로 연결을 하는 이게 이제 2.5D 기술인데요. 네. 앞으로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GPU 위에 HBM을 올리는 형식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걸 삼성에서는 ZHBM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ASIC 반도체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GPU랑 규격이 다른 AI 반도체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메모리를 올리려면
그 A직 반도체에 딱 맞는 HBM을 올려야 됩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HBM을 규격에 맞게 찍어냈으면 된다면 앞으로는 A직에 맞는 HBM에 대한 따로따로의 이제 설계나 공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메모리가 약간 비메모리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공정 처리하는 것도 파운드리예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TSMC에 맡겨서 하겠지만 앞으로 메모리에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갈 여지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기회를 조금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운드리의 쓰임새가 더더욱 많아지고 있네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SIC, HBM, 첨단 패키징까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삼성에서 파운드리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면 수혜가 특히나 좀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있을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주는 삼성전자 본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파운드리 하나만으로 가진 않겠죠. 아직까지는 HBM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HBM 이슈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조금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삼성 파운드리에 민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고요. 삼성 파운드리 물량이 확대될 때 외주 테스트 물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두산 테스나가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 엑시노스 2600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파운드리 첨단 공정의 가동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온칩스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파트너 사죠. 그래서 팹리스의 회로 설계를 파운드리에 맞게 디자인 하우스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빅테크가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그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공정의 한계나 난이도 이런 미세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가온칩스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실적 기대감 조금씩 부각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네페스입니다.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파운드리의 AI 칩 수주가 이제 증가하면 함께 탑재되는 전력 반도체 생산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공정,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대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네페스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네페스 아크가 이어서 웨이퍼와 패키지 테스트를 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를 조금 묶어서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와 가온칩스, 네페스까지 수혜주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파운드리의 사업에 따른 앞으로의 영향 그리고 핵심 수혜주는 무엇인지 짚어봤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한국이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언론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 인수를 제안했고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가 공동 출자한 투자기구를 만들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재원으로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왔지만 원전 수출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충돌해왔다. 양측은
측은 지난해 분쟁을 끝내고 협력에 합의했지만 계약 조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지분 인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미 원전 협력이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는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네, 화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확실하게 뒷심을 보여주네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함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래도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 활발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시장 특징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장과 말하자면 오전장과 오후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면서 소위 말하는 전략 후강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스닥 시장을 보면요. 7거래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루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그 소폭의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캔들상으로는 음봉이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면서 우리의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개장 초부터 하락세가 지속이 됐던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요. 또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좀 보이는 듯 했다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수급도 꼬이는 그러한 모습들. 개인들만의 매수세로서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 기관들까지 가세를 해주면서 11시 30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방 잡아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되었었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의 모습들이 시장의 반등에 나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 속에서 아무래도 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불확실성에 시장이 좀 다소 위축되었던 모습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500을 중심으로 해서 6,800에 대한 지지력과 매수의 존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20일선이 위치해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 6,450을 저점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 후반 들어서는 오전장에는 원전이라든가 로봇이 중심이 됐고 오후장에서는 로봇이라든가 또 IT 반도체 쪽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화장품이라든가 금융 이런 것들도 골고루 반등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반갑게 느껴졌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바닥을 잘 잡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화가 또 다시 상장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 후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급등 마감했고요. 인적 분할한 종목이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또 이름이 긴 종목이 하나 또 탄생했는데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주가가 급락이 전체적으로 나타났고 대반등하는 구간들에 놓여져 있었다. 그것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뭐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은 일정하게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인적 분할이 됐든 또는 뭐 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떠한 그 수급과 연관이 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어떤 급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이후에 어쨌든 인적 분할을 함으로 해서 뭔가 어느 한쪽 방향의 중심을 잡고 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주회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화 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 인적 분할이 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것보다는 어떠한 사업 영위를 지속해 가면서
관계사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주 하나에 대한 관심을 계속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그리고 또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앞으로 또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 오늘 인적 분할 첫날에는 동반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결국 상승 전환한 이후로 상승폭 조금 더 보여준 채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0포인트 상승이고요. 6,7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현재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825포인트까지 높였다가 또 동시호가 구간에서 827포인트까지 고점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상승.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68%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3조 원대 물량도 던지면서 3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9천억 원대, 8천억 원대 각각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1,400억 원대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팔자세 1,2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해보고 가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 낙폭을 많이 줄여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 장중에 1% 가까운 상승력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대 강세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3%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SK스퀘어 소폭의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경우에 반등 움직임 이어갔고요. 1.8% 강세 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도 상승 불 켜고 있고요. KB금융 비롯해서 금융주 쪽 분위기 오늘 양호했습니다. KB금융 3%대 강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장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축소해낸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강세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많이 줄여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경계심이 짙게 깔린 채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올라온 채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0.42%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판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깊었는데 오후장 들어와서는 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삼성전기가 3.34%, LG이노텍은 5.61% 오름세 보여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공시 자료를 살펴보면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이 R&D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 늘어났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R&D 비용의 투자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금융주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KB금융지주가 2.02% 오름세 그려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신한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도 3.10%, 4.68% 오름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소폭 오름세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업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는데 노사 간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생산 차질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점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아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5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오늘 원전주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전기술이 현재 20.27%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0.55% 오름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외로 이 원전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S-오일도 0.92%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정유주 단에서는 엇갈리는 흐름 보여준 채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하락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현재 반도체 소부장이 오후장 들어서서 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제약바이오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은 알테오젠이 4.68%, ABL바이오가 1.58%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는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파마리서치가 0.36%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의 대형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와 독점적으로 라이센스를 맞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거의 다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7.71%, 원익 IPS도 5.55% 오름세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로봇주 단에서도 오늘 장 초반에 흐름이 좋다가 장중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SPG가 2.66%, 현대모백스도 2.62% 오름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실리콘2가 4.95%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K뷰티의 수출 성장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잘 들어왔습니다. 게임주와 엔터주들은 어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혼조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M이 0.28% 소폭 상승을 했다라면은 JYP 엔터테인먼트는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 단에서 펄어비스가 2.95% 상승세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지수와 수급 신민영 앵커와 함께 해보시죠.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에 성공했고요. 코스피는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0.68% 강세로 마무리 짓고 있고요. 45포인트 상승입니다. 6,742.7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7% 강세 보여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포인트 끌어올렸고요. 827.15포인트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0.6%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 급락으로 또 출발하면서 어제의 시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요. 장 초반에 6,400포인트까지 저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장 오후장 안에서 빨간불로 전환, 결국 6,747포인트까지 고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6,740포인트 위에서 마감 짓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으로 비슷한 그래프를 그렸고요. 장 초반에는 800선 내주면서 781포인트까지 저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환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플러스권이었고요. 827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매도를 포지션으로 잡았습니다. 3조 8천억 원대 순매도세 집계가 됐고요. 개인이 1조 원대, 기관도 1조 1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은 정반대로 코스닥 안에서는 순매수 포지션 잡았고요. 1,300억 원대 매수 우위,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세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팔자세 1,3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SK 그리고 한화 올라와 있고요. 지주사 안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기도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하나오션, HT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 안에서의 수급이 또 퍼졌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아온 조선주가 이제는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의 관련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시금 탄력을 좀 받는 분위기였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기가비스, 테스, ST팜 같이 종목들 올라온 가운데 ST팜과 파마리서치 쪽으로 수급이 올라왔습니다. 파마리서치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안에서 한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로 오늘
첫 성정을 내놨는데 다시 거래를 재개한 이후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강세 전환을 두고 긍정적인 또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방산 지주사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방산의 분야가 80% 이상 넘어서는 주가 재평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도 급등 마감 17%대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11만 8,1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리했고요. 반도체 투탑이 외국인의 수급은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기관의 수급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주 쪽으로 수급 흘러갔고요. APR의 경우에도 화장품주들의 선방 안에서 오늘 보이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HPSP, TLB와 심텍,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TLB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투 오늘로 기관이 7거래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가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반등의 기대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간 미국의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긴 암흑기를 거쳐왔는데요. 이제는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가시화되면서 원전 기자재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확인이 됐고요. 오늘 장중에 81,600원까지 터치하면서 모처럼 앞에 팔자를 보여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8만 원 유지해냈고요. 10%대 급등세 8만 7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수급이 흘러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박세람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 장 초반에 급락세를 딛고 전약 후강의 장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이널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파이널 포인트입니다. 역시 오늘도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에 경계심이 짙게 깔리면서 반도체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은 동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7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6%에 가까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숫자, 실적의 숫자보다는 컨퍼런스 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 차세대 가속기인 베라루빈의 출하 속도가 얼만큼 빨라질지, 거기에 따라서 HBM4의 수요가 얼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HBM이 베라루빈에 많이 들어가는 만큼 출하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급망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장중에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이널 포인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외로 호재 소식이 두 가지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원전 공급망에 17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요. 정부에서도 전력 수요가 상향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또한 상승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기존에 계획했던 원전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오늘 시장에 제기가 됐습니다. 국내외 원전 발주가 확대되는 만큼 하반기에 개별적으로 기업들의 수주 성과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이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지난달에 미국의 수출만 따져봤을 때 처음으로 중하권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주요 기업들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닉과 같은 기업들은 3분기에도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벗어나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포인트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장 정규장 거래 종료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과 오전장의 분위기가 아주 사뭇 다르게 흘러갔고요. 삼전 닉스의 낙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지수도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포인트들 어떤 것들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저점 대비 돌려놓고 그리고 또 전략 후강의 패턴을 보였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번 특히 한 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경제 제재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유가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미 국채 금리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유가도 잡고 국채 수익률의 어떤 급등도 진정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은 결국 11월 3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방법적으로 다소 좀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내일이죠. 미국의 7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뭐 CPI라든가 PPI가 하향 안정화되고 예상치보다도 낮게 물가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예상보다도 어떻게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또 27일 날에는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는데 네. 워낙 강하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네. 연속해서 금리 인상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은 또 우리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 케빈 워시가 결국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떠한 전망과 향후의 어떤 그 금리 정책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노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하나의 세론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24만 원부터 25만 원 라인 그리고 SK 하이닉스 150만 원에서부터 160만 원 사이는 이제 매수 내지는 지지를 보여주는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통위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이번 주 바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기대치를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목요일 또 새벽에 나오는데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또 짚어주셔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함께 공부해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관심도 없었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됐던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불기둥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전 기술을 여러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가 쇼츠에서도 봤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뭐 지적 소유권 분쟁 문제 또 웨스팅하우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설계 기술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시공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한미 간의 원전 건설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 문제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되고 프로젝트 감소라든가 원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주 모멘텀이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좀 공백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실적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주가가 4개월여 동안 부진했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느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협업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면 계속 소위 말풍선만 나왔던 미국의 원전 만우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원전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일본과 베트남이 15조 원 규모 정도의 베트남 원전 건설에
어떤 협정을 맺고 추진해 왔었는데 그것이 11월 달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발을 지금 빼려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뭐 어떤 공기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부지리로 네. 우리 원전이 베트남 원전 건설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요. 4, 5개월 동안의 가격과 기간 조정 이후에 그 대량 거래가 오늘 수반이 돼 주었습니다. 이제 9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확인해 주시고요. 1차 목표가 13만 원을 설정을 하면서 한정 기술 여러분들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눌릴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만우가 논의가 좀 탄력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 원전 관련해서도 수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 오늘 급등했는데 급등을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목표가 13만 원까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전주가 좀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이 시세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할까요? 내일은 어떤 메시지 마음에 새기면 좋을까요? 네, 삼전닉스가 조정을 보이면서도 하방을 잡아줬고요. 그네들이 조정을 보이는데도 다른 섹터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결국 하방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섹터별 순환매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좀 실망스러우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다행히 장 마감으로 갈수록 회복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오늘 짚어주던 한전기술과 같은 원전주 안에서도 또 활발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 앞으로의 섹터별 순환매를 더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방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섹터별 순환매 나타나는 장세 안에서 종목 선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 유용한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파이널 샷!